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지금 전망하세요? 지난주 좀 힘들었는데. 뭐 지난주가 힘들긴 했지만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기울기를 쭉 봤을 때는 사실 반도체 위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지수 대형주가 많이 뭐 지수를 이끌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상대적으로 또 코스닥이 못 간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러면은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살짝 반등이 나왔던 건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이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좀 많이 일으켰는데 뭐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지 않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 영향으로 네. 인해서 뭐 증권주라든지 뭐 금융주, 지주사 뭐 이런 뭐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거는 다시 한번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좀 뭐 시장은 계속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테슬라 얘기를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 테슬라 주주총회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 1조 달러 보상안 75%로 승인이 나면서 네. 그때 보니까 주주총회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옵티머스 로봇들 춤도 확실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예, 뭔가 네. 더 움직임이 좋아요. 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주주총회에서 저는 제가 테슬라를 오래 봤지만 아 이거 주가가 내려가면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 이런 생각들을 했냐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대감이 있었던 거는 사이버캡이죠. 예. 사이버캡 양산 시점이 2026년 4월 달입니다. 그래서 네. 양산에 대한 라인들도 쭉 나오긴 했는데 이제 완전 자율주행 전용 설계를 해가지고 핸들 없이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고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이 이제 마이애미랑 댈러스, 피닉스, 라스베가스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FSD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사실 지금만 보더라도 핸즈오프하고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5 칩에 대한 내용들도 나왔는데 세부 사양이 공개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 대비해 가지고 연산이 8배 정도 늘어났고 효율은 10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자체 팹을 설계를 자체 팹을 구축을 해가지고 삼성하고 TSMC 협력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옆에 보시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가 많이 달라졌냐? 이 동작들이 되게 많이 달라졌다, 맞아요. 부드러워졌다라고 네. 좀 네. 보시면 될 확실히. 것 같고요. 그래서 옵티머스의 생산 라인, 스니크피크 영상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구원들이나 생산 라인에서는 지금 손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얼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언제쯤 배치가 되냐? 2026년 내 상업적 배치를 하겠다라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리튬 정제 공장입니다. 저는 예. 이쪽을 굉장히 많이 중점을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결국엔 수직 계열화를 해야 됩니다. 예. 리튬을 조달을 하려면은 칠레나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브라질 쪽에서 뭐 예를 들어 리튬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럼 다른 데서 사오는 것보다 수직 계열을 하면은 자기들이 이 병목 현상을 발생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물 이미지가 공개가 됐고 그래서 광산부터 셀 그다음에 차량 탑재까지 수직 계열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기대되는 거는 내년에 이제 테슬라 세미가 나옵니다. 네. 그 테슬라 세미가 나오는데 프로토타입이 좀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약간은 사이버캡하고 모델 이번에 신형 Y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처럼 좀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이버 트럭하고 디자인 통일성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가 좋냐면 같은 부품을 같이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부품을 각자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또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나 그냥 다 효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총은 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한수석 저 사이버 트럭은 어떻게 돼가요? 전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어요? 네, 너무 비싸가지고 원래는 이게 그 89,000달러인가 처음 제가 예약할 때 한 네. 4년 전, 5년 전에 예. 이제 지금 제가 가장 상위 모델로 했거든요. 근데 1억 8천이더라고요. 그래서 환율로 치더라도 너무 환율 치면은 2억 넘어가고. 네, 아니, 예. 너무 비싸서 네. 그냥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취소하는데 페널티는 없고요. 없습니다. 그 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평택항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들어오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취소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게 비싸가지고. 네, 그냥 오히려 저 예쁜 차 타세요. 그거보다 한수한테 뭐 그거보다는 더 이쁜 차가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또 재밌는 기업을 또 탐방 다녀오셨네요. 아, 예, 그거 전에 하나 좀 그 전에. 짚어드리자면 네, 네. 지난주에 제가 G2G 바이오를 G2G,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가가 지금 한 2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올라가냐면 지난주에는 이제 무중 권리락 이후에 좀 발생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금 메세라를 인수하기 위해서 화이자랑 노보노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네. 우리가 더 줄게, 돈 더 줄게, 우리한테 와, 인수해, 우리가 인수 뭐 회사 줘 이렇게 됐는데 그게 주말 사이에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노보노디스크가 갑자기 화이자 거래에 끼어들어가지고 네. 야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넘겨. 제가 일전에 부동산으로 좀 예를 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반독점법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한 조금은 낮더라도 그냥 화이자한테 넘겼습니다. 지금 화이자한테 넘긴 상태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왜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노보노디스크가 메세라를 가져갔으면 G2G 바이오한테는 사실 조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보노 쪽이랑 좀 장기 지속형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메세나를 인수하게 되면은 거기도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 오리알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그래서 펩트로는 일라일릴리가 있고 G2G 바이오는 노보노랑 이제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 해결점이 어느 정도 풀렸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다시 G2G 바이오 노보노랑 G2G 바이오랑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시장의 투자자분들의 생각 때문에 오늘 지금 급등이네. 25% 정도 거의. 상승을 하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네. 오늘 그냥 뭐 지금 이 뉴스는 안 나왔거든요. 네네. 뉴스는 안 나왔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거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D&D 파마텍은요? D&D 파마텍은 사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입니다. 네. 싸워라 네, 그렇죠.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거입니다. 네. 그래서 그 D&D 파마텍은 사실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좋은 거고 이번에 아틀란타에서 그 GGO 그러니까 주사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DD01도 발표를 했었는데 저는 일단은 싸워서 이기는 편이 우리 편. 그래서 노보노랑 화이자랑 둘 다 싸웠을 때는 지금 가격이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제 애초보다 2배 정도. 네, 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좋죠, 사실은.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은 거니까. 그래서 D&D 파마텍은 전혀 문제가 없다. 결국에는 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여기서 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경구용은 무조건 필요하고 그다음에 패길레이션, 그다음에 그 D&D 파마텍의 DD01 같은 경우 메시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48주차 데이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에 이게 투약 종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CRO한테 넘겨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받으면 바로 공시를 해야 돼요. 받고 나서 바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24주 데이터도 보고 12주차 데이터도 봤을 때 이 간 지방이 쭉 빠지는 거 봤을 때는 메시에 대한 치료 효과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은 네. 그러면은 프로티나라는 프로티나, 기업입니다. 네. 예. 프로티나가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무슨 기업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프로티나는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이거 기업 탐방을 저희가 10월 1일에 갔는데 10월 1일 가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참 바이오 쪽은 다 어렵긴 해요. 네, 어렵죠. 근데 저도 이런 신약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PPI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백질 상호 작용을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10월 1일 달 갔다 오고 나서 저희가 아침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인가 거기 있거든요. 가산 쪽인가? 근데 갔다 왔는데 아침 9시에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이후로 지금 거의 46,000원에서 66,000원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무조건 매수를 하셔라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갔다 오고 나서 좋은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PPI라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그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하고 관측하는 데이터들을 뭐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PPI가 무슨 기계 이름이에요? 아니면 뭐에 대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왜 나와요 지금?
CPI, PPI 할 때 그 PPI가 여기서 왜 나와? 예. 그러니까 프로틴의 프로틴. 프로틴의 P입니다. 아, 그래서 오케이.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아, 그렇게 그걸 갖다 분석한다. 네, 분석한다. 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예. 네. 죄송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개그 하신 거예요, 개그. 네, 그래서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제 네. 프로틴 하니까 알겠네. 네, 예, 예.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고속 정밀하게 분석하는 독자 플랫폼 스피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플랫폼은 뭐냐면 그 신약 작용 기전을 규명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PPI 패스파인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체 신약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PPI 랜드스케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솔루션 역시 다 한 고객사한테 중복으로 제공하진 않고 다르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플랫폼은 이제 단백질 간 상호작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축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들하고 뭐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죠.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신약 검증하고 작용 분석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I 패스파인더는 뭐냐면 글로벌 바이오마커라든지 네. 진단 시장, 딱 찌르면은 너 암 걸려 있어. 너 무슨 병이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동반진단 시장을 타겟으로 해외 고객사들한테 네.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체 신약. 최근에 항체 신약에 대한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네. 그래서 항체 개량이나 항체 신약 개발 타겟으로 이제 최적화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좀 확보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FDA가 얼마 전에 옵티머스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옵티머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임상을 할 때 그 항암제 개발을 할 때 전 과정이 최대 용량 투여 중심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임상을 할 때 최대 용량을 투여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항상 말씀드린 부작용? 부작용이 네. 일어나죠. 그러면은 환자들이 계속 이게 복양 수능도가 낮아져요, 계속. 네. 그러다 보니까 FDA에서는 이제 환자 친화적인 최종 용량 탐색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최대 용량이 아니라. 무조건 고용량 하지 말고 예. 야, 환자들 이거 얼마나 힘드냐. 예. 최적화 용량을 탐색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효능은 유지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용량. 이게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빅파마들이 AI 바이오텍하고 협업을 가속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템퍼스 AI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뭐 단백질 정적인 구조의 예측을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정적인 게 뭐예요?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동적인 건 뭐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적인 구조는 사실 좀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왜 제한적이냐? 조금 어려우시죠. 근데 조금만 더 쉽게 네네.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체 내 단백질 결합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요. 예. 왜냐면 우리가 뭘 먹더라도 근육 막 이렇게 운동하고 프로틴을 먹으면 붙잖아요. 그럼 동적인 거잖아요. 이것도 예, 실례를 예, 예. 들어보면. 예. 그러면 이를 실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를 포착하지 못하면 이 약물 작용 기전의 해석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적인 거는 누구나 다 하는데 이게 동적인 걸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동적인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는 분석 기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PI 특성은 이 단백질이 서로 다른 단백질과 붙거나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뭐 붙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런 거를 계속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의 대부분의 생리적 반응이 계속 붙었다 떨어져요.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는데 네. 이 바이오 연구의 핵심은 결국에 뭐냐면 네.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과 붙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JP 모건도 이거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상장 2개월 만에 들어왔습니다. 꽤 대규모로 들어왔어요. 네. 상장 2개월 만에. 그래서 동사에 대한 기술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스피드 플랫폼은 이제 관측 대상 단백질만 고정하는 칩, PI 칩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 영상으로 시각화하는 장비, PI 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개별 분자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알고리즘, PI 인사이트 이렇게 쭉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스피드 플랫폼 사용을 통해 가지고 분자 수준의 정밀 PPI를 분석을 하고 대량화 연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좀 뭐예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대규모 국책 과제를 수행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꽤 많이 받았더라고요.
예. 정부 출연금이 303억 중에 136억을 지원을 받고요.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서울대 연구팀이랑 공동 개발을 통해 가지고 좀 이번 국책과제에서는 글로벌 항체 R&D 시장에서 AI 기반 신약 개발 혁신 주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 보고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뭐야 구로 디지털이었어요, 가산 디지털이었어요. 구로였을 겁니다. 저도 10월 달에 갔다 와서. 그럼 아직 저기 뭐 공장은 없는 거고요? 아, 공장은 따로 만드는 데가 따로? 네, 네. 아, 저 소량으로 이렇게 만드는 소량으로? 데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PPI가 왜 중요한지 찾아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세포 주기 조절하고 종양도 억제하고 염증 반응도 조절하고 또 면역 반응에까지 다 관여하니까 이게 PPI가 중요한 거네요. 네, 예. 굉장히 저도 이번에 탐방 가면서 뭐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예. 사실 비교 대상이 없거든요. 이게 국내에는 그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글로벌 없습니다. 쪽으로도 네, 많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밸류가 쭉 올라간다. 근데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저희가 10월 1일에 갔다 왔다 보니까 한번 차트를 보시면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왔다 보니까 항상 저희 그 방송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한번 참고는 해보셔라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산업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은 네. 저희가 ADC라는 산업 보고서를 좀 냈습니다. ADC? 네, ADC. ADC는 또 뭐예요? 그 AD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링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링커에다가 암을 공격하는 핵탄두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암 치료를 할 때 우리가 화학작용 그 화학항암제가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화학항암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보통 드라마에서 어떻게 돼요? 여주인공이 머리 다 머리 빠지고 빠지죠. 예. 막 이제 살 엄청 빠지고 이게 정상세포까지 네.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게 이제 가장 부작용이 큰 거거든요. 그렇죠.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예.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려요. 사람이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고. 네. 근데 이제 기존 화학 항암제 대비해 가지고 ADC의 장점은 뭐냐면 비표적 독성과 내성 문제를 동시에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 암의 세포를 주소가 예. 있죠. 암의 세포에 대한 주소가 있습니다. 네, 정상 세포에 대한 주소가 있습니다. 자 어디는 자 도로명으로 야, 여기에 주소 있으니까 자 글로 찾아가. 예. 근데 이제 그 항원이 그걸 찾아갑니다. 이렇게 찾아가면은 자 얘 정상 세포 얘 암. 야 여기 빨간색 집이네. 그러면 핵탄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빨간색 집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 표적 항암이랑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ADC가 링커를 통해 가지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링커. 네, 그래서 이게 녹지 않고 좀 계속 오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A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가캠이라든지 ABL 바이오, 동아 ST, Y바이오로직스 이런 업체들이 있기는 한데 ADC가 왜 부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상세포까지 죽여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해결해야 되는 난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성에서는 암세포가 약물에 적응을 하면은 치료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게 제일 문제였는데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표적을 찾아가는 미사일형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소를 찍고 핵폭탄을 장착해주면 그 집만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2023년 글로벌 ADC 시장은 이제 140억 달러에서 2028년에 보시면은 300억 달러까지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달에 이제 다이치 상큐랑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N2로 알고 있는 표적 단백질, 네. 그 발현 여부로 승인된 종양 불문 ADC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암뿐만 아니라 적응증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종이 아닌 표적 단백질 치료의 기준이 된다는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된 ADC 20개 중에서 초기에는 유방, 혈액암 중심이지만 이제는 폐암이랑 고형암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최근에 뭐 빅파마들이 이제 중국 쪽하고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벤트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ADC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ADC 산업은 연구개발 중심에서 이제 상업 생산으로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쓴 게 굉장히 많기는 한데 이 ADC 제조는 일반 항체 의약품보다 좀 훨씬 복잡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세포 배양해야 되지, 항체를 정제해야 되지,
높은 독성이 있으니까 이제 약물 결합에 대한 좀 위험성도 있지, 그다음에 완제 충전이 있지, 그다음에 고위험 물질 관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 누가 더 많이 잘 만드냐, 이거 CDMO까지 좀 굉장히 투자 확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ADC는 시장 진입 장벽이 좀 힘들다. 이게 우리 금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를 좀 탑픽으로 뽑기는 했는데 네. 독자 플랫폼 콘주호를 통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 애뉴얼 어워드 ADC가 있는데 여기서 베스트 ADC 플랫폼 테크놀로지 부분 수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IR 쪽에서도 나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리가캠 바이오는 자체 개발한 ADC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콘주올인데 이 플랫폼은 항체랑 이게 연결하는 링커랑 그다음 네. 페이로드, 핵탄두죠. 이 페이로드 결합으로 이제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 대비해서 DAR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약물 결합비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균질성하고 링커 안정성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가켄 같은 경우 작년에도 ADC 상을 받았을 거예요. 이거 해외 나가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 말에 리가켄 바이오가 14건, 그 총 9조 6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거든요. 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이제 다수의 ADC 후보 물질을 글로벌 임상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B7H4 타겟으로 ADC 그 LNC B74라는 이 물질을 FDA로부터 추가 코호트 용량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고용량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ADC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리가켄 바이오도 주목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리가캠도 그렇고 D&D 파마텍도 그렇고 전형적인 어떤 바이오 주가의 어렵죠. 그 패턴을 보여주네요. 이건 진짜 재무제표 보고는 도저히 손이 나갈 수 없는 이 주가를 갖다가 정당화하려면 진짜 앞으로 많이 벌어야겠다. 매출이나 뭐나 할 것 없이 이제 기술력이 있어요. 기술력이. 지금. 네. 그래서 원래 바이오 쪽은 또 하기야 R&D가 그걸로. 네. 예. 요즘 바이오를 많이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게 비만 치료제가 워낙 큰 시장이 네네.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거를 그냥 한 번에 그냥 쓰고 끝낼까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워낙 네.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결국에는 굉장히 커지는 산업이고 네. 앞으로 10년 저는 10년 이상 커질 산업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하나에 끝내기가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서. 근데 또 너무 많습니다. 장기 지속형 있고 경구형 아, 있고 그렇죠. 글쎄.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그 오베시티 위크라고 해서 미국 네. 애틀란타에서 이제 열렸는데 이슬기 대표도 왔더라고요. 거기 D&D 파마텍.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귀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한번 조금 뭐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왜냐면은 이제 뭐 48주차 이제 투약 종료를 하다 보니까 뭐 물론 말씀은 당연히 안 해주시겠지만 이제 네네.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구형이나 장기 지속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바이오텍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 네. 근데 한수석이 그거는 K뷰티야 본인이 쓰니까 강하지만 비만 치료제는 임상할 형편도 아니잖아 뭐. 그 약 먹을 일도 없는데. 맞아보고 싶은데 조금 운동으로 빼고 있습니다. 아, 운동을 네, 빼고 안 있어요. 먹고 운동으로 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건 비만은 이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네. 하기야. 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